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유로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유럽연합이 코로나 구제안 한 2조 유로 정도 하는 거에 대한 합의를 못했다라는 식의 뉴스 기사가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 앞으로 향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좀 올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보통 부채가 굉장히 많은 쪽에서 부채가 터졌을 때 생기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한 6월, 7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건 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여건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유로존에 있는 취약 국가들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세계에 있는 다른 아르헨티나나 이런 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거는 유로존 내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조가 이미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그리스 등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미국 쪽에서는 지금 오일 가격 때문에 세일가스 업체들이 파산을 하게 되면서 생기게 될 도미노 효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쪽보다는 다른 취약국가에서 터지는 게 오히려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오게 됐을 때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될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이라고 하면 유로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쓰는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999년 1월 1일에 유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 유로존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유로 관련된 통화 정책은 ECB라고 해서 이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1999년에 처음 생길 당시에는 11개 국가가 여기 유로존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몇 개가 추가가 돼서 19개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유로존이랑 유럽연합을 약간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엄연히 다른 조직이고요. 실제로 유로존에 들어가 있으면서 유럽연합에 안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으면서 유로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데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연합은 1993년에 12개 국가로 출범을 해서 현재는 28개 국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 국가이면서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를 쓰지 않는 국가들이 대표적인 걸로 영국이나 스웨덴, 헝가리, 체코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총 9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로를 쓰는 국가들도 있고요. 모나코, 바티칸 시국, 마요트 이런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유로존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국가의 물가나 재정이나 환율 같은 걸 좀 고려를 해서 기준을 충족을 해야 유로존에 들어갈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불가리아가 좀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된 사례가 있고요. 유로존이 인구로 따지면 총 한 5억 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 GDP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를 커버하는 유럽연합을 뒤에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제 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출범 이후에 그 유럽 내 국가들의 환율의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영 내에서 수출을 진흥을 시켜서 서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독일같이 수출 주도형 제조 국가인 경우에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유로를 씀으로써 현재 독일이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환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된 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수출을 했을 때 도움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원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수출 기업들이 살아나는 거랑 같은 효과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같이 약한 국가들은 저리로 돈을 빌려다가 쓸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내부 소비를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로존 내에서 굉장히 경쟁 체력이 강한 국가와 체력이 약한 국가 간에 서로 상조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면서 시너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계속 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게 사실인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뭐 이런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그런 저리로 돈을 계속 부채를 내서 빚을 내가지고 쓰다 보니까 내수를 그 빚으로 진작을 시켜왔던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었고요. 그게 터졌던 게 2007년, 8년이었었던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독일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독일이랑 일본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러시아나 이쪽 진영과 좀 대립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을 대신할 좀 수출을 주도할 국가들이 필요했었고, 독일이랑 일본이 그 주요 국가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는 독일이 수출 기반의 제조업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그동안 자리매김해 왔었고요. 그래서 독일은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제조 국가로 지금까지 계속 왔던 거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면 보통은 달러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자국의 통화로 바꾸게 되면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자국의 통화가 강세가 일어나게 되면 수출을 했을 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는데, 이 효과 자체를 유로존을 만들어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본인의 체력은 굉장히 센데 안 좋은 체력을 가진 국가들까지 같이 평균적으로 만들어진 연합에 들어가다 보니, 그거를 바탕으로 한 유로라는 화폐를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환저의 효과를 좀 누리게 된 거죠. 환고가 일어나면서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을 배제를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수출을 잘 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추가로 유로존이나 유럽연합 내에서 관세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없앴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은 중국에 이어서 세계 수출 2위 국가이고요. 이런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독일의 제품을 사줘야 될 테니,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저리로 빌려올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온 다음에 내수 진작, 소비를 진작을 해서 국가를 키워왔던 거죠. 그리스나 이런 약체 국가들은. 그래서 이 빚을 내서 독일의 제품을 사줘왔던 겁니다. 약체 국가들로 좀 넘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를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돈을 빌리게 되면은 약체 국가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비쌀 겁니다. 하지만 유로존이라는 데 들어가서 유로를 쓰다 보니까 독일이랑 이런 강국들이랑 합쳐져 있는 유로존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서 빌리게 되는 돈은 굉장히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독일에서 도와줄 거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이런 걸 발행을 했을 때 큰 무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바탕으로 거시경제가 실제로 굉장히 안정이 됐었고요. 2004년에는 아테네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이 효과를 톡톡히 봐왔었죠. 그래서 2006년에는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인 4.4%를 기록을 하면서 잘 국가를 운영을 해왔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그리스가 대표적인 유럽의 관광 국가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리스 자체는 대표적인 관광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를 쓰게 되면 환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나 이런 쪽으로 여행을 굉장히 많이 와서 관광 수입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관광업이 성행을 하게 되고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싸게 빌려오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돈이 국가 내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쪽에 굉장히 큰 버블이 낀 상황이었었고요. 그 상황에서 2007년, 8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 관광 수요나 전체적인 실물 경기 자체가 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덩달아 거품이 꼈던 부동산이나 이런 거의 가격이 확 빠지게 되면서 연관이 있었던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터지고, 연쇄적으로 이런 게 작용을 하면서 2007년, 8년에 이제 IMF에 들어가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골마가고 있는 중인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 유로존 내에서 ECB가 효과적인 정책을 내면서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시기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금융을 좀 부양을 해야 될, 경기를 부양해야 될 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점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던 것처럼 ECB나 유럽 연합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이런 걸 내놓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로 쉽게 서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금리를 1% 이상씩 막 떨어뜨리고 몇 조 달러에 해당되는 부양책들을 쉽게 내놓고 있죠. 하지만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실제로 잘 일어나지가 않고 있고, 그 이유의 가장 큰 거는 뒤에 이제 독일 같은 국가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채를 만들어서 이 사태를 땜빵식으로 해결을 한다손 치더라도 후에 그 부담을 독일이 자기가 본인이 다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 본드를 발행을 해서 좀 막아보자라는 것도 독일이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로존이 이렇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본인이 싫으면 나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게 나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리스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만약에 유로존에서 나가게 되면 돈을 싸게 빌려왔던 게 금리가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그동안에 쌓아왔던 부채 자체가 부담이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제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라토리움 파산 신청으로 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만약에 한 국가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약체 국가들이 나도 나갈래 너도 나갈래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순식간에 나가려고 하겠죠. 그동안에 이 유로존에서 톡톡한 효과, 혜택을 받아왔던 독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독일의 경제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 입장에서는 야, 나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부채나 이런 걸 잘 조절을 해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잘 만들어서 너무 그렇게 되지 않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너희들이 그동안에 흥청망청 쓴 거를 내가 왜 갚아줘야 되는데, 이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이 유로존을 만들어서 니네들이 제품을 우리한테 잘 팔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도와줘야지,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둘의 입장이 어디가 맞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도 좀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최근에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전쟁에다가 추가로 유럽 내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추가로 코로나가 겹치게 되고, 브렉시트도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2017년부터 좀 많이 겹치게 되면서 많이 악재가 생기다 보니까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로존 내에서도 이동을 굉장히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국경을 통제하다 보니까는 물자 자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긴밀한 협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할 거다라는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타기관의 예측에 따르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면은 30% 이상 경제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예측의 리포트들도 있고요. 이제 2007년, 8년에 준하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크게 염려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약체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죠.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한 산업의 축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이동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관광 수입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국가들의 관광 수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년, 10년쯤에 IMF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겪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부채가 골마 터진 게 해결이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코로나 때문에 관광 수입이 줄고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각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유로존에서 좀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쉽게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조금 2007년, 8년, 10년이랑은 다른 거는 그때는 이제 너희들이 흥청망청 써서 잘못된 거니 이건 나는 책임을 못 져 라는 게 독일의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조금은 유해진 거죠. 이거는 전염병으로 인한 이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도와줄 의향이 있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은 했었고요. 다만 며칠 전에 코로나 구제안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뉴스가 있었지만 아마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전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로존의 사태가 우리나라랑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의 한 10% 정도가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유럽 금융 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럽계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고, 도이치은행 파산설도 있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유럽계 은행의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로존이 흘러가는 것도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이 정도면 유로존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도 뭐 최악의 경우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말씀은 드린 것 같고, 보통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어디 갇혔거나 했을 때 가장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낙관주의자도 아니고 비관주의자도 아니고 현실주의자라고 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주변 정세에 대해서 좀 보면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산을 좀 안전하게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